이종섭 호주 대사가 귀국했지만 후폭풍은 여전합니다. 공수처가 오늘 이 대사 소환 조사는 당분간 어렵다고 밝혔는데 이 대사 측은 자진 출석은 없지만 4월 중순까지 국내에 머물며 공수처의 소환 조사를 기다리겠다고 연합뉴스 TV에 밝혔습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경선에서는 현역 박용진 의원을 꺾고 강북을 후보로 결정됐던 조수진 변호사가 결국 사퇴했습니다. 민주당은 곧바로 한민수 대변인을 전략 공천했습니다. 자세한 정치권 소식 고성국 정치평론가 김성환 시사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오늘의 첫 번째 이슈 화면으로 보시죠. 네, 이종섭 대사가 귀국하면서 일단락됐다 싶었는데 공수처 입장은 좀 부르는데 시간이 걸릴 것 같다라고 하고 있고 이종섭 대사는 연합뉴스 TV의 4월 중순까지는 기다리겠다. 하지만 셀프 출석은 없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총선까지 좀 영향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뭐 좀 황당합니다, 상황이. 그 작년 9월에 고발을 했어요. 그래서 공수처가 이제 사건을 접수를 한 건데 조사를 그동안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12월 달에 호주 대사 설이 나자 출국 금지를 해놨어요. 그런데 출국 금지 한 달이거든요. 한 달 동안에 조사를 안 했어요. 출국 금지라고 하는 것은 해외 도피의 긴급성이 있을 때 거는 거 아니겠습니까? 상식적으로. 출국 금지 걸어놓고 또 조사를 안 했어요. 부르질 않았어요. 한 달 지났습니다. 출국 금지가 만료되니까 다시 연장했어요. 그리고도 또 안 불렀어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이종섭 대사가 이제 임시로 부임했습니다. 그러자 마치 도망간 사람 취급하면서 더불어민주당 온 프레카드에 뭐 도주 대사니 막 이런 식으로 하면서요. 즉각 귀국해라, 즉시 귀국시켜라 막 이러지 않았습니까? 이제 귀국했어요. 그러면 귀국하라고 한 얘기는 뭡니까? 수사받기 위해서 귀국하라는 거 아니겠어요? 그 수사는 어디서 합니까? 아무 데서나 막 합니까? 공수처에서 하잖아요. 고발을 공수처에다 했으니까. 공수처가 지금 수사 준비가 안 됐다는 겁니다. 제가 이 황당한 상황에 대해서 변호사들한테 좀 물어봤어요. 도대체 수사를 왜 안 하는 거냐? 그냥 불러서 하면 수사 아니냐? 그게 불러서 하는 게 수사가 아니래요. 예전에 원님 재판처럼 내 죄를 내가 알렸다. 이런 차원의 수사를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고발을 하면 고발자 수사하고 그다음에 참고인 불러서 조사하고 여러 가지 물적 증황 증거도 확보하고 필요하면 압수수색하고 그리고 나서 핵심 피의자를 불러서 최종적으로 수사해야 수사 마무리가 된다는 겁니다. 그 앞부분이 전혀 준비가 안 돼 있다는 거예요. 지금 그건 공수처도 인정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대사로 임명된 사람이 하도 정치권에서 들어와라 하니까 일단 들어왔어요. 그리고 빨리 수사해달라고 촉구까지 했어요. 그런데 막상 수사기관은 수사할 준비가 안 돼 있어서 못 부르겠다는 거예요. 그런 상태에서 일단 선거 전에 또 나가면 또 그거 갖고서 또 도준이 뭐니 프레임 씌울 것 같으니까 일단은 선거 끝날 때까지는 국내에 있겠다. 그 전에 언제라도 준비되면 불러라. 지금 상황이 이렇거든요. 그러니 지금껏 이종섭 대사 문제를 가지고 온통 정략적으로 공격했던 그 야당이나 또는 일부 여당 내 정치인들도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좀 자기 성찰을 하고 또 어느 정도는 좀 입장 표명도 하는 게 좋겠어요. 지금 이종섭 대사는 수사 받겠다는 겁니다. 정략적인 공격 아니었느냐? 전 두 가지 측면에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그러니까 이런 소동이 벌어지게 왜 인사를 했는지 모르겠어요. 더군다나 총선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말이죠. 그러니까 당연히 논란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걸 왜 몰랐겠습니까? 당연히 알았을 거라고 보고요. 출국 금지된 상태도 몰랐다고 하는 것도 제가 볼 때는 납득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러면 이런 논란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는 거는 충분히 뭐 공수처 수사 대상이 되고 피의자 신분이기 때문에 대통령실에서도 감안할 수 있었던 상황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호주 대사 임명해서 내보내는 절차도 뭐 신임장도 제대로 못 들고 가고 사본을 들고 가는 이런 코미디 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 그렇게 될 바에야 차라리 총선 끝날 때까지 기다리고 난 다음에 호주 대사 임명했으면 얼마나 깔끔합니까? 근데 뭐 이른바 도주 대사라고 하는 그런 별칭까지 붙을 정도로 여론이 안 좋아지니까 호주로 간 지 11일 만에 갑자기 대사를 또 불러요. 부른 다음에 공수처에서 왜 수사 안 하냐고 지금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러니까 애초부터 임명 자체가
여러 의구심을 날 수 있게 만드는 임명권자의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고 보고요. 둘째로는요. 뭐 검찰도 역시 마찬가지지만 공수처가 수사하는 데 있어서 수사를 하라 마라 누가 그걸 얘기할 수 있습니까? 공수처는 고위공직자를 수사하는 곳이에요. 대통령과 대통령 배우자, 대통령 사촌 이내의 친족까지도 조사할 수 있는 기관입니다. 그러면 그 기관에 대해서 엄격한 독립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줘야 해요. 공수처법 3조에 보면 대통령과 대통령실은 의견 제시조차도 할 수 없도록 돼 있습니다. 그 정도로 엄격하게 독립성을 유지하도록 돼 있는데 수사를 왜 안 하냐 이렇게 해버리면 결국 수사에 개입하는 모양새가 되잖아요. 그것 또한 법 위반이 될 수 있다 이런 말씀 드리고요. 공수처가 지난 1월에 압수수색하지 않았습니까? 국방부. 그러면 수사 절차상으로 보면 관련자들에 대한 소환 조사를 먼저 해야 해요. 관련자라고 하면 지금 신범철 후보, 그러니까 전 국방부 차관입니다. 조사해야 되는데 국민의힘 단수공천 받아서 지금 열심히 선거운동하고 있습니다. 임종도 국가안보실 2차장 역시 공천 받아가지고 단수공천 받아서 지금 열심히 후보로서 활동하고 있어요. 지금 후보를 불러다가 조사하라는 얘기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러니까 현재로서는 그 정점에 있다고 얘기가 되거나 아니면 그 위에 또 있다고 의심을 받고 있지만 어찌됐든 국방부 장관을 지냈던 인사에 대해서 조사를 하기 위해서는 밑에 사람부터 조사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상황에서 무작정 그냥 가가지고 빨리 조사하라고 얘기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애초부터 제가 첫 번째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런 논란이 있던 인사를 왜 임명을 하거나 왜 총선 전에 내보내서 불필요하게 이런 논란을 만드냐는 거예요. 그것 네, 자체가 납득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예, 두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우선 출국 금지 조치는요. 공수처가 사전에 본인에게 통보 안 해줍니다. 그거는 수사 기밀이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이 공항에 가서 비행기표 사가지고 가서 나갈라 그럴 때 비로소 체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출국 금지 사실을 미리 알았다고 하는 것은 그건 어불성설이죠. 알고도 보냈다라고 아까 우리 김성한 평론가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적어도 사실이 아닐 거다. 그건 누구나 마찬가지입니다. 누구나 출국 금지 조치를 당한 사람은 본인이 아니면 확인을 안 해줍니다. 그런데 본인이 전화로 물어보거나 낌새가 이상해서 그럴 경우에는 모르겠는데 대부분의 경우에는 공항에 가서야 비로소 자신이 출국 금지 당했다는 걸 알고 돌아오게 돼 있어요. 자, 그런 것이고요. 그다음에 아까 우리 핵심 피의자라고 할 수 있는 이정섭 대사를 소환하기 전에 뭐 신범철 후보라든지 또는 임종도 후보라든지 이런 사람들을 먼저 조사하는 것이 수사 순서다. 맞아요. 김성한 평론가 말씀대로 그래요. 그 사전 조사가 지금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래 놓고 무작정 이정섭 대사부터 지금 불러들인 거거든요. 그리고 그렇게 불러들이라고 요구를 한 거죠. 정치권에서. 얼마나 저 정치 공세를 했습니까? 자, 그런데 제가 신범철 후보나 임종도 후보하고 이 문제를 갖고 얘기한 적은 없지만 지금 말씀하시니까 공수처가 부르면 아무리 선거가 급해도 저는 임종도 후보나 신범철 후보 공수처 출석해서 수사 받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수사 안 받을 이유가 뭐 있습니까? 아무리 선거가 급해도 공수처가 소환 요청하면 저는 소환에 응해서 당당하게 수사 받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거를 미리 예단하시면 안 돼요. 적어도 국민의힘의 그 후보들이나 정치인들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처럼 법원에 통보도 안 하고 안 나가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지금 이재명 대표가 재판에 이 출석도 안 하잖아요. 불출석 사유도 얘기하지 않고 그냥 무단 결석하듯이 하잖아요. 이거는 완전히 사법부를 능멸하는 것 아닙니까? 적어도 국민의힘은 그런 의미에서 법치 지켜가면서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선거가 얼마나 급한지 몰라도 저는 그리고 이 두 사람 지금 김성한 평론가가 거명한 두 사람이라서 제가 두 사람 얘기하는데 두 사람이 혐의가 얼마나 큰지는 몰라도 저는 신범철 후보나 임종도 후보 만약에 공수처가 수사 준비가 돼서 소환한다면 당당히 나갈 것이다. 그런 건 걱정 안 하셔도 된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짧게. 오해가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거는 이런 논란이 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데 왜 임명을 했느냐 이 말씀 드린 거고요. 출국 금지가 됐다는 사실은 호주로 출국하기 전에 알게 됐잖아요.
그래서 법무부에서 여러 논란에도 불구하고 심의위 열어서 풀어줘가지고 출국할 수 있었던 거잖아요. 그건 공수처가 알려줬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예, 호주 대사로 간다는 보도가 나자 공수처에서 본인에게 이종섭 대사한테 지금 출국 금지가 돼 있는데 괜히 나가서 창피당하지 마시고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종섭 대사가 변호인을 선임해서 이 문제를 심의하는 법무부에다가 합법적인 절차로 심의를 해서 출국 금지가 해제된 거죠.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까지 복잡하게 사안을 만들지 않아도 될 걸 왜 이렇게 했느냐 이렇게 말씀드렸던 취지는요. 그때도 얘기가 됐던 것처럼 4일 날 임명이 됐는데 결국 10일 날 나갔잖아요. 그러면 출금이 돼 있다는 사실은 나가기 전에는 다 알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풀어줘서 나갈 수 있었던 거니까. 그러니까 그렇게까지 하면서 선거 전에 내보낼 필요가 있었느냐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논란이 있고 나니까 11일 만에 다시 또 들어왔잖아요. 그리고 선거 끝나고 난 다음에 언제 나갈지도 지금 불명확하다고 얘기하는데 그렇게 급할 만한 사유가 있는 것도 아닌데 굳이 왜 불필요하게 선거 논란을 만드느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안타까움을 말씀드린 거고요. 그리고 공수처가 출국 금지하는 거에 있어서는 의견 자체는 풀어주지 말아달라고 사실은 얘기를 했던 건데 법무부에서 공수처 의견을 받아들이지는 않은 거잖아요. 그리고 공수처가 막 불러드리고 싶다고 해서 지금 공수처에서 수사하겠다고 해서 소환 조사하겠다고 해가지고 지금 자발적으로 귀국한 것도 아니잖아요. 공수처는 어떤 입장도 밝히지 않았어요 아직. 먼저 받겠다고 공수처 빨리 조사하라고 해서 들어온 거지. 근데 그거는 사실관계가 다른 것 같고요. 그러니까 좀 논란이라는 것 자체가 자꾸 논란이 또 논란을 만들고 꼬리에 꼬리를 무는 것처럼 논란이 계속 되는 거니까 네. 이번 기회에 뭐 공수처에서 언제 소환 조사할지는 모르겠으나 하여튼 국민의힘 입장에서 또 정부에서 뭐 대통령실에서 볼 때도 그렇지만 좀 답답하기도 하겠죠. 근데 이게 계속 총선에 악재로 작용하는 부분은 결국은 어디 야당에서 공격하기 때문에 악재가 아니라 대통령실에서 말끔하게 문제를 처리를 못하니까 악재가 생기는 거 아니냐.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짧게 한 말씀 안 돼요. 네. 이게 대사임명 문제는요. 선거하고 차원이 다른 문제입니다. 설사 선거에 불리해도 꼭 해야 될 일이면 하는 것이고요. 호주 대사라는 자리가 그렇게 가벼운 자리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자꾸 김성환 평론가께서 별것도 아닌 대사처럼 지금 말씀을 자꾸 하시는데 그래서 선거 전에 굳이 이렇게까지 할 필요 없었는데 왜 자초했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건 차원이 다른 문제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차원이 다른 문제는 썩지 않고 말씀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고요. 또 하나로 넘어가죠.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오늘 만났습니다. 서천 화재 때도 한번 만나면서 갈등이 봉합된 모습 보였는데 이번에도 비슷한 겁니까? 뭐 현장에 가면은 아무래도 좀 분위기가 달라지는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사실은 이번에는 언론에서 좀 앞서간 거 아닌가 싶어요. 갈등설을. 예, 언론에서 자꾸 갈등설 하는데 그 서천 현장에서 이렇게 화해를 할 때는 실제로 갈등적 양상이 있었어요. 뭐 그거는 팩트로도 좀 확인이 되고. 근데 이번 경우는 사실 그런 거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것이 언론이 만들어낸 그런 좀 언론이 만들어냈다기보다 뭐 제가 좀 정확하게 표현할게요. 저 언론이 다소 좀 앞서간 듯한 이런 느낌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선거를 앞두고 한동훈 비원장 입장에서는 윤석열 대통령과 완팀으로 가야 되는데 이게 계속 일부 언론이지만 자꾸 이게 엇박자가 나는 것처럼 보이니까 완팀이라는 걸 보여줄 정책 필요를 느꼈을 거예요. 또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게 뭐 선거에 개입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런 방식으로라도 해서 우리가 그 균열 같은 거 없다, 갈등 같은 거 없다 이거를 보여주는 게 국제 운영에도 도움이 됐겠죠. 더구나 그 자리가 오늘 어떤 자리입니까? 그 천안함 폭침, 그 현장을 가서 대한민국 국가 안보를 같이 생각하는 그런 자리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자리였기 때문에 더욱이나 대통령과 이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함께 한 목소리를 내는 것은 너무나 당연했다. 그리고 이 메시지로 인해서 일부 언론이 갈등이다 그러면 실제로 사람들이 갈등인 줄 알잖아요. 그런 부분들은 오늘 해소됐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어떻습니까? 갈등이 있다고 봤는데 갈등이 없다고 말씀하시니까 좀 당황스럽기도 한데요. 왜냐하면 이철규 의원이 공개적으로 비례 순번 잘못 정했다고 반박을 하는 일이 있었잖아요. 그리고 이철규 의원은 자타공인 친윤계라고 분류되는 의원이고요. 그리고 그 비례 공천이 잘못됐다고 반발하는 거에 가장 핵심이 주천기
전 검찰 수사관, 그리고 광주시당 위원장이잖아요. 비례순번 24번 받아서 당선권 밖에 밀려났다는 것 때문에 그것 때문에 사실 그 반발했다고 본인 스스로 주기환 위원장이요? 주기환 위원장. 네, 예. 네. 예, 죄송합니다. 그것 때문에 반발했다고 이철규 의원 스스로가 인정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러고 난 다음에 논란이 있고 곧바로 대통령이 민생특보로 그냥 임명했어요. 그러니까 그 비례에 대해서 비례 공천이 잘못됐다는 걸 대통령이 사실상 인정하거나 아니면 한동훈 위원장을 향한 경고의 메시지를 던진 것 아니냐 이런 해석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버린 거잖아요. 근데 그 갈등 이전에 뭐 물론 이종섭 대사 문제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논란이 컸었던 상황이니까요. 그런데 서해수위원회 아래 또 만나가지고 이러니 지난번에 서천시장 화재 있었을 때도 얘기가 나오는 것처럼 그때 그림하고 자꾸 오버랩이 된다. 뭐 이런 얘기가 자연스럽게 나오지 네. 않을 수가 없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근데 서천시장 때도 그때도 나왔던 얘기지만 그러니까 재난 상황이었잖아요. 근데 그런 그림을 이미 국민들은 갈등 상황이라는 걸 인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거기에 가서 화해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는 게 재난 현장에서 이게 이런 모습이 나오는 게 맞는가 하는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았단 말이에요. 또 오늘도 서해 수호를 하다 순국한 장병들 그 뜻을 기리기 위해서 제정한 날이잖아요. 근데 이날 또 만나가지고 비슷한 장면이 연출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이 날의 의미하고 대통령과 그다음에 집권 여당의 당대표 격인 비대위원장이 만나서 하는 어떤 모습이나 이게 과연 격이 맞고 적절한 것이냐 이런 논란이 저는 첫 번째로 있을 수 있다고 보고요. 둘째로는 반국가 세력이나 뭐 가짜 뉴스를 퍼뜨리는 선동 세력을 마치 심판해야 될 것처럼 한 위원장이나 아니면 윤 대통령도 마찬가지지만 거기에 입을 맞췄다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게 간접적으로 선거 개입이 전 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걸 누구를 말하는가 과연 그건 정확하게 지칭하지 않았지만 그 메시지를 읽기에 따라서는 보수 지지층을 향해서 결집하라 이런 메시지로 충분히 읽힐 수 있는 발언들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발언을 이런 자리에서 대통령하고 집권 여당 당대표 격인 비대위원장이 얘기를 하는 게 과연 적절한 것이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별로 그렇게 적절해 보이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 어제 그저께 민주주의 정상회의가 화상회의로 있었습니다. 제3회 회의고 이번에 가짜뉴스와 관련된 세션은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했죠. 그 자리에서도 가짜뉴스는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가장 위협적인 적이다. 국제연대를 통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했습니다. 그럼 이것도 선거 개입입니까? 정부는요. 민주주의에 꽂힌 선거가 가짜뉴스 괴담에 의해서 오염되지 않고 정상적으로 원만하게 치러지게 할 무한 책임이 있습니다. 그 헌법에 쓰여져 있는 그 책임이에요. 그거를 다 하겠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대통령이 선거 때건 아니건 반국가 세력에 의한 국가 위협에 대해서 경고하는 거가 이게 잘못입니까? 이게 선거 개입입니까? 그러면 선거 때는 국가 안보 의무도 소홀히 해야 됩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야당 쪽에서 읽을 수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관점에서 같이 얘기를 해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천안함 저기에서 꼭 화해를 연출하느냐 이게 마치 연출된 것처럼 얘기합니다. 그런 거 아니지 않습니까? 대통령이 국가안보를 누구보다도 중시하는 대통령이 또 국가안보를 누구보다도 중시하는 집권당의 대표가 천안함이라는 참담한 역사 현장에 가서 천안함의 관계자들과 함께 그 당시 상황을 다시 얘기하면서 국가안보를 다시 환기시키고 한 거예요. 저게 무슨 화해라는 단어가 서로 간에 나온 적이 있습니까? 우리 갈등이 있었는데 이제 좀 그만하자. 그런 얘기를 대통령이 했습니까? 한동훈 위원장이 했습니까? 언론들의 해석 아닙니까? 저는 갈등이 있었는지 없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언론이 좀 앞서가고 있는 것 같다고 말씀드렸고 그렇기 때문에 저런 모임을 통해서라도 그런 메시지가 나갔을 수는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까? 만약에 앞서간 언론들의 얘기대로 윤석열 대통령이 한동훈 위원장과 공천 가지고 갈등이 있었다. 그러면 선거 개입이죠. 야당이 맨날 얘기하는 선거 개입은 그런 겁니다.
대통령이 공천에 누군가를 공천 주려고 그랬는데 그거 가지고서 한동훈 위원장과 갈등이 벌어졌다. 이야말로 명백한 선거 개입이죠. 지금 언론이 앞서가고 있다는 제 말씀은 이런 거예요. 대통령이 한동훈 위원장과 공천 갖고 싸웠다고 보도하는 순간 대통령 선거 개입을 기정사실화하는 보도가 되는 거예요. 그거 아니라는 겁니다. 저는 이철규 의원이 공개적으로 입장을 표명하고 기자회견을 하고 갔어요. 그거는 한동훈 위원장과 이철규 의원 간의 문제입니다. 한동훈 위원장도 공동인재영입위원장이고 이철규 의원도 공동인재영입위원장이었어요. 인재영입을 가장 오랫동안 해온 이철규 의원이 자신이 비대위원, 공관위원이기도 했기 때문에 공천과 관련해서 당연히 공관위원이기도 하고 인재영입위원장이었기 때문에 당연한 책무를 한 거다. 그래서 몇 사람을 얘기를 했는데 그것과 관련해서 한동훈 위원장과 의견 차이가 있어서 좀 논란이 있었다. 이거 공개적으로 얘기한 겁니다. 그러면서 당이 당헌당규상 적혀져 있는 부분이에요. 호남 배려. 이게 사실은 호남 배려라고 표현되어 있는 게 아니라 직전 선거에 15%가 득표가 안 된 지역에 대해서는 비례대표에서 25%를 당선권에 배치하자. 당헌당규에 그렇게 돼 있어요. 그게 현실적으로 호남 아닙니까? 그리고 호남 지역에 그런 사람이 지금 제대로 배치가 안 돼 있다고 그 이철규 의원이 공개적으로 문제 제기한 겁니다. 전 잘못된 거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이철규 의원의 그런 문제 제기 이후에 실제로 조정이 있었지 않습니까? 이거는 설사 갈등이라 하더라도 한동훈 위원장과 이철규 의원 간의 갈등이지 이게 어떻게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위원장의 갈등입니까? 저는 그 점을 지적해서 네. 언론이 좀 다소 앞서가고 있는 것 같다 이렇게 표현한 것뿐입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한 12분밖에 없습니다. 이제 다음 이슈로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이슈로 넘어갑니다. 조수진 후보의 사태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는 원래 논의할 거 없다, 재논의할 거 없다라고 했는데 그날 밤에 새벽에 이제 스스로 사진 사퇴를 하면서 공석이 됐는데 다시 이제 거기에 들어간 사람은 한민수 대변인이 들어갔습니다. 여기에 대한 입장을 좀 들어볼게요. 강북을 해서 계속 후보가 교체되는 일이 발생하고 있잖아요. 아마 이 선거 역사상 처음 있는 일 같아요, 이거는. 그러니까 말이에요. 뭐 시쳇말로 얘기하면 마가 꼈다 뭐 이렇게도 표현하고 있는데 사실 민주당이 의도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박용진 후보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이제 논란이 커지는 것은 민주당도 부담스러운 일이잖아요. 근데 정봉주 후보가 또 막말 문제에 또 휩싸여가지고 검증을 제대로 못했다고 하는 비판을 받았는데 그것 때문에 전략 경선 지역으로 지정해서 조수진 후보가 또 경선에서 이기는 바람에 또 올라왔는데 또 논란 때문에 지금 결국은 후보직을 사퇴하는 일이 발생했잖아요. 민주당도 상당히 곤란한 입장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근데 이 상황이라 하더라도 뭐 이전에 얘기가 됐던 것처럼 박용진 후보가 경선 방식에 대해서는 일단 동의한 상태에서 경선에 붙은 거잖아요. 본인이 불리하다 하더라도 그 룰을 인정한 상황에서 경선을 했던 거잖아요. 그것도 사실은 처음에 1차 경선을 하고 결선 투표까지 갔다가 결선에서 결국 안 됐다가 또 전략지역구 경선으로 또 붙인 다음에 또 안 된 거잖아요. 근데 그걸 또 차점자가 나니 내가 되어야 한다 이렇게 하는 것은 뭐 어느 정당에서도 이것도 전례를 찾기 어려운 일이다 이렇게 보이고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후보 등록일이 지금 하루밖에 안 남은 상황이니 당에서 당무를 그동안에 하고 당에 기여가 있고 또 민주당 당 지지자들한테서도 큰 거부감이 없는 인사를 선정하다 보니 한민수 대변인이 아마 그 선정이 되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뭐 저는 이 사안 관련해서 뭐 더불어민주당 그동안 계속 되풀이 지적해왔던 더불어민주당의 그 사천 논란이라든지 또는 박용진 의원을 어떻게든 제거해야 되겠다고 하는 표적의 결과다 뭐 이런 얘기를 다시 되풀이하고 싶지는 않고요.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싶어요. 더불어민주당의 성인지 감수성이 지나치게 좀 낮다. 이게 이 박원순 시장 사건 때도 사실 2차 가해 논란이 심각했지 않습니까? 그때도 더불어민주당 여성 의원들이 피해 호소인으로 불러달라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그 2차 가해를 얼마나 심하게 했습니까? 이번에도 조수진 후보야 뭐 본인이 사퇴했으니까 뭐 그렇다 치더라도요. 저걸 아무 문제 없다고 감싼 이재명 대표와 그 지도부 좀 심각하지 않습니까?
제가 지금 이 방송에서 조수진 변호사가 이제 뭐 사퇴했으니까 변호사가 예전에 이 성폭력 범죄의 주로 가해자들의 변호를 맡아서 얼마나 그 피해자들의 가슴을 휘법하는 2차 가해, 3차 가해에 해당되는 변론을 했는지, 변론의 형식으로 2차 가해, 3차 가해를 했는지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지 않겠어요. 너무 민망해서. 그런데 저런 걸 보면서도 별 문제 없다고 데리고 가려고 했던 게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고 지도부 아닙니까? 저는 그 점에서 더불어민주당과 이재명 대표의 이 성인지 감수적인 문제만큼은 좀 심각하게 이번에 좀 스스로 돌아보기를 바랍니다. 짧은 반론 듣겠습니다. 네. 근데 그 조수진 변호사가 주로 가해자를 변호한 건 아닐 거고요. 아마 가해자나 피해자 다 변호를 했을 거예요. 근데 지금 이제 피해자를 변호했다는 사실은 관심을 두지 않으니까, 근데 인권 변호사로서 활동했던 거에 대한 관심은 사실은 갖지는 않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균형감 있게 봐줘야 할 부분이 있다고 보이고요. 그리고 변호사가 어찌됐든 피의자는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는 거잖아요. 국선 변호인이었을 때 변호한 사건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저도 여러 명의 변호사한테 물어보니까 변호를 했다는 그 사실만으로 비판을 하면 진짜 변호사들은 형사사건 아무도 맡으면 안 된다,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다소 아쉽거나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는 부분은, 그러니까 그런 사건을 불가피하게 맡거나 맡았다 하더라도 맡았을 때 어디까지 변호할 거냐,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 적극적으로 변호하는 모습들을 보였던 거 아니냐, 이런 부분에 대한 아쉬움을 일단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어찌됐든 간에 국민의 법감정이나 눈높이에 맞지 않았다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민주당이 빠른 조치를 취한 것은 그나마 다행이다, 이렇게 보이고요. 지적하셨던 것처럼 민주당이 2차 가해 문제나 성폭력 문제에서 자유롭지 않았던 그런 전례가 있기 때문에 더더욱 이 문제에 대해서 빨리 조치를 취하려고 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나마 다행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이재명 대표의 행보 얘기도 하겠습니다. 이틀째 충남을 찾아서 정권 심판론 얘기했고요. 특히 친일 심판론, 또 중국과 대만 간의 관계 얘기도 했는데, 또 앞서 잠깐 얘기했지만 서해 수호의 날 기념식에 또 참석은 하지 않으면서 이 얘기를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또 얘기가 나오긴 합니다. 여기에 대한 입장 먼저 얘기 드릴게요. 근데 그거하고 그거를 뭐 같이 비교할 부분은 아닌 네. 것 같은데요. 지금 태안하고 서산 지역에 가서 아마 얘기를 꺼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성일정 의원이 있는 지역구잖아요. 또 지금 국민의힘에서 역공으로 조한기 후보 문제를 또 지적하기도 하고 그러는데요. 그러니까 성일정 의원이 지난번에 뭐 이토 히로부미 뭐 여러 맥락은 있지만 그 인재 아니냐, 뭐 장학재단에 가서 그런 발언을 했던 거잖아요. 근데 그 부분을 아마 지역에서 결국은 지역구 의원 뭐 박빙 지역이든 가가지고 거기에서 문제를 상대당을 후보를 문제 지적하고 자당 의원이 당선되도록 노력한다고 하면 그런 문제들에서 해서 자연스럽게 발언이 나오지 않았나 싶고요. 그러니까 그 문제를 거론하면서 신한일 대전이다, 뭐 이런 식으로 프레임을 만들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건 뭐 지금 한동훈 위원장이 다니면서 민주당을 공격하는 논리랑 크게 다르지 않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뭐 저는 저 앵커께서 그 서해 수호의 날 그 천안 평택이죠, 제2함대 사령부는 가지 않고 서산 태안을 간 부분은 뭐 관계없는 사안을 일부러 엮어서 질문한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뭐 저기 어디 남쪽에 있다가 간 거라고 모르겠는데 서울에서 내려간 거라면 지금 일정이 당진하고 서산 태안으로 돼 있잖아요. 그게 평택을 지나쳐 가게 돼 있습니다. 서해안고속도로상 평택을 지나서 서해대교를 건너면 당진이고 거기서 조금 더 내려가면 서산 태안이거든요. 그러니까 내려가는 길이거나 올라가는 길이거나 생각이 있었다면 잠깐이라도 제2함대 사령부 천안함 잔해가 있는 곳은 들여다볼 수 있었다. 저는 이건 생각이 달라서 그런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그 서산에서 또 이렇게 유세하면서 나온 얘기로 제가 아까 잠깐 들었는데요. 그 왜 중국을 집적거리나 하는 그 대목이요. 정말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우리가 중국을 집적거리는 겁니까? 이 중국이 6.25 전쟁 때 그 김일성을 도와서 직접 전쟁에 참전했잖아요.
그 전범 국가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이 현대사 속에서 중국이 우리에게 물론 경제적으로는 이 주요한 교육 국가지만 군사적으로, 정치적으로 또 문화적으로 이 얼마나 많은 이 공격과 피해를 줬습니까? 그에 대해서 정당하게 항의하면 이게 중국에 집적거리는 겁니까? 또 우리나라와 북한 간의 이 분단과 군사적 갈등 문제는요, 전 세계적으로 주목받고 있잖아요. 동시에 중국과 대만 간의 양안 관계도 전 세계 주요 국가들이 가장 신경 쓰는 국가안보 사안입니다. 미국의 국가안보 사안이기도 하고 일본의 국가안보 사안이기도 하고 동남아시아 대부분의 나라들이 중국과 양안, 이 대만의 양안 문제가 어떻게 될 건가. 그건 우리한테도 굉장히 중요한 국가안보 사안이에요. 자, 그런데 이 양안 문제에 집적거리지 말라고요? 지금 이게 제1야당 대표가 공개적으로 국민한테 할 얘기입니까? 표현을 그렇게 천박하게 할 수 있습니까? 집적거리지 말라고요? 그리고 그냥 중국한테도 쎄쎄하면 되고 이렇게 직접 손까지 하잖아요. 화면에 중국한테도 쎄쎄하면 되고 대만한테도 쎄쎄하면 된다 그러잖아요. 이게 이 주한 중국 대사 이 사람 앞에 가서 두 손 모으고 강의 듣듯이 했던 그때의 그 이재명 대표 모습이 그대로 다시 연상되잖아요. 정말 충격입니다. 아무리 선거에 저런 식의 그 유세가 도움이 될지 모르겠는데 뭐 저는 도움이 안 될 거라고 생각하지만 설사 도움이 된다고 합시다. 그래도 제1야당 대표가 어떻게 저런 얘기를 국민들 앞에 할 수 있습니까? 저는 그 점에서 매우 충격이고 그리고 저것은 당 차원에서도 또 이재명 대표 스스로도 저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볼 문제가 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정리해 볼 필요가 있다. 국민들 앞에 네. 내 진위가 무엇이었는지 그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짧게 하셔야 됩니다. 한동훈 위원장도 굉장히 거친 얘기 많이 하고 다니더라고요. 네. 이재명 대표만 그런 건 아닌 것 같고요. 어쨌든 대중연설을 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선동적인 발언이 뭐 정치인들 사이에서 나올 수 있다고 보는데요. 만약에 불편한 사람들이 있다고 하면 그 발언들은 좀 자제되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뭐 그거는 최근에 계속 다니면서 한 위원장이 색깔론 제기하는 것도 저는 좀 불편한 일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양안 문제의 경우에는요. 과거 보수 정부에서도 양안 문제 안 건드렸거든요. 그거는 우리 국익과 직접적으로 연결되기 때문입니다. 근데 윤석열 정부에서는 정반대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양안 문제는 지금 동북아에서 굉장히 일종의 이제 화약고 같은 곳이란 말이에요. 거기를 우리가 직접적으로 건드리게 되면 중국과의 관계가 단순히 불편해지는 것을 떠나서 거기뿐만 아니라 동북아에 일정하게 군사적인 어떤 우리도 주한미군이 참전한다는 얘기가 나오는 것처럼 우리의 참전 문제도 연결이 될 수밖에 없고 그렇게 되면은 중국, 한국뿐만 아니라 결국 동북아 전체가 전쟁터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국익이나 아니면은 국방 안보의 측면에서 어디까지 우리가 태도를 취하면 좋을까 이런 문제에 있어서 적당한 거리감을 뒀던 게 그동안의 태도였는데 윤석열 정부에서 너무 양안 문제에 깊숙하게 개입하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의 목소리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이 부분까지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정치권 이슈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얘기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